예, 재미있는 강의해 주신 한자권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시는 바대로 저희도 앉아서 녹음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뭘까요? 겁난데. 왜 이렇게 빠지 보세요? 머리는 왜 안 깎아요? 이 질문은 제가 초등학교 가면 항상 받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머리 왜 기르셨어요? 이거요. 제 의지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버지니아 공대 나왔거든요.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머리 하나 자르는데 50불 달라는 거예요. 50불이 어디 있어요, 학생이. 그래갖고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지나는 거죠. 그래갖고 머리가 엄청 길어졌어요. 근데 머리가 엄청 길어진 상태로 유명해진 거예요. 미국에서. 그랬더니 그냥 머리 긴 동양 남자애, 덩치 큰 애 이렇게 기억이 돼갖고요. 머리를 자르면 잘 못 알아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로봇은 왜 공부하시게 됐어요? 로봇이요? 예. 그냥 뭐 점수 맞춰서 대학 가다 보니까 비슷했어. 그러기에는 로봇공학과는 따로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전 기계공학과 나왔죠. 예. 그리고 뭔가 난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많이 말을 하고 다녀갖고 이제 좀 그만 좀 말해라고 주변에서 막 그러는데 또 말을 할게요.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많으니까. 제 남동생이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기자님처럼 이제 만화를 본 거죠. 만화 영화 속에서 로봇이 사람을 번쩍번쩍 들고 다녀요. 무슨 만화인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가제트도 기억이 나고 뭐 아톰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남들은 뭐 로봇이 악당을 무찌르는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들고 다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저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 저 우리 집에 있으면 내 동생 케어해 줄 수 있어. 막 목욕도 시켜주고 뭐 어디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막 이런 막 행복해서 풀 가동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몇 살인지 기억도 잘 안 나요. 학교 다닐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처음 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로봇을 사야겠다. 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로봇을 사야 될 거야. 분명히 비쌀 테니까. 그래갖고 열심히 그 부자가 되는 계획을 세웠는데 망했어요. 왜냐하면 안 판대요. 없다는 거죠. 어떻게요? 없으면 잠깐 좌절.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다. 내가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한 게 그냥 쭉 철없는 생각이 여기까지 온 거죠. 생각보다 히스토리가 기네요. 그러니까 좀 하지 말라고들 그래요. 이거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냐고. 그렇군요. 그 답인 줄 알았으면 안 여쭤봤을 텐데. 네네네. 이제는 안 물어보기. 네, 그렇구나. 예. 자, 이제 방송 녹음하겠습니다. 네네네. 보여주신 영상을 보니까 스키 타는 로봇이었고, 네. 축구하는 로봇도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예. 축구하는 로봇도 있죠. 여기 지금 로보컵이라고요. 로봇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대회가 있어요. 축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합니다. 기껏 로봇 만들었고 하는 게 축구예요. 그래서 그 누가 제일 잘하는지를 겨루는데 저 일주일 뒤에 이제 출국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본선 대회 출전한 팀이 이제 어덜트 사이즈에선 저희가 유일해요. 그래서 저런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요. 저 대회 로봇컵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로봇의 헤게모니를 줘요. 그래서 로봇 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갑니다. 상금 없어요. 그런데도 월드컵처럼 하는 거거든요. 이 대회 목표가 하나 있어요. 2050년에 인간의 월드컵 우승팀하고 경기를 해서 이기는 게 목표예요. 로봇 11대가 2050년에 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챔피언이 프랑스인가요? 프랑스 국가대표팀 이런 데랑 같이 경기를 하는 거죠. 될까요? 지금 뭐 겨우겨우 걷고 있어요. 근데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면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 대회가 지금 이제 20년 됐는데 20년 전에는 아예 걷는 건 상상도 못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성인 크기 사이즈의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공 차고 작전 짜고 패스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왕 로봇 만들어서 실험하려면 좀 더 생산적인 예. 접시 닦는 로봇, 예. 뭐 혹은 예. 짜장면이라도 만드는 로봇 그러니까요. 그런 걸 만드시면 바로바로 도움이 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왜 스키 타고 축구하고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요. 제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옆에 연구실은 실용적인 거 해갖고 펀드도 많이 받고 근데 우리 교수님은 왜 저러냐. 저 쓸데없는 거 하고 뭐 그런데 학생들은 더 재밌어하는 것 같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멀리 보는 겁니다. 저는 멀리 봐서 지금 향후 5년간 벌어질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20년 뭐 이 정도 앞을 보고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저 로봇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신념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키나 축구나 이런 거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내 로봇을 얼마나 더 뛰어나게 만드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운동신경이 좋고 이렇게 만드느냐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결국 궁극의 목적은 우리 집안에서 나의 집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어렸을 적 꿈이 계속 안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로봇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데 네. 목마른데 옆에 물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네. 일어날까 그냥 참고 잘까. 네. 그럴 때 야 물 한 잔 떠와. 그렇죠. 그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수준은요. 물 한 잔 떠와 그러면 물이 뭐 어떻게 생겼을까? 뭐 한참 고민하고 있는 수준이긴 해요. 물은 어디 있었지? 뭐지? 뭐 이러고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로봇공학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죠. 그게 그러면 물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거나 네. 그런 기술이 모자라서 못 만드는 거군요. 즉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 거 하나 만들면 17억이에요. 뭐 이런 그런 거죠. 가능은 해요. 돈이 있으면 아니면 네. 기술도 어려워요. 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한 10년 전이면 돈 아무리 발라도 안 돼요. 막 이랬을 거예요. 이런 말씀 안 되죠.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안 돼요.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돈을 투자하면 나오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정말 돈 있으면 네. 예를 들면 2달 후에 그런 녀석 하나 주세요 하면 네. 가능합니까? 한 100억 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뭐 저에게는 17억이나 100억이나 절대 그 돈 주고는 안 살 테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면 기술은 다 됐다는 뜻이네요. 네, 기술은 많이 풀었습니다. 그럼 10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그게 지금은 되는 건 네. 어떤 기술 때문이었어요? 그 고비가 어떤 거였죠? 그 기폭제 변곡점을 저는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로 보고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때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 3월 11일이죠. 이때 많은 로봇들이 들어갔어요. 많은 로봇은 아니고 저 팩밭이라는 로봇이 들어갔는데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엔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는데 이때 교훈으로 로봇 하는 사람들이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엽니다. 우리 로봇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못한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한번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보자라는 대회를 3년간 했어요. 2012년부터 15년까지. 그 대회가 서바이벌 대회였거든요. 그 서바이벌 대회 동안 8가지 미션을 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8가지 미션들이 예전에 로봇들은 아예 못하는 미션들이었어요. 자동차 운전하고 차에서 내리고 문 열고 들어가서 밸브 돌려서 냉각수 유통시키고 벽 나타나면 드릴 잡아갖고 벽 뚫고 험지 막 벽돌 막 무너지는데 돌파하고 계단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임무로 내준 거예요. 이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로봇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하셔야지 축구공 차봐 이런 거 하니까 결국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대회 참가를 하죠. 저거 하기 이제는 위해서. 저런 걸 로봇한테 시키고 테스트하고 하는 그런 대회가 생겼네요. 네, 그게 정기적인 대회는 아니고 딱 3년간 했어요. 그래갖고 대부분의 로봇 하시는 분들이 그 3년간은 자기 일 다 밀어두고요. 저도 축구 안 하고요. 저 일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들을 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핵심은 그거였어요. 결국에 결론은 힘을 제어했어야 된다. 우리가 힘을 제어한다고요? 네, 힘을 느끼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다 판단을 해야 된다였어요. 저 지금 여기 물잔을 뭐죠? 그 보틀 하나 주셨는데 저 이거 집어볼게요 한번. 이 라디오라 이게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집어볼게요. 박수가 안 나오네요.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더 어려운 거 보여드릴게요. 내려놨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이거 로봇하고 사시더니 좀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저 로봇이 하라 그러면요 못해요. 저 지금 여러분들 보면서 했잖아요. 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또 해볼까요? 또 해도 돼요? 근데 이거 하는 거 힘을 느끼니까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대충 바닥에 있는 물병을 집어 올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요 안 됐어요. 로봇한테 시키면? 네. 왜요? 힘을 안 느꼈거든요. 우리는 이걸 잡기 위해서 대충 손을 뻗은 다음에 뭐 촉각을 이제 요구를 해요. 촉각에서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물병이 있나 보구나. 그러면서 잡아요. 잡고 손가락 힘이 뭔가 이렇게 저항을 느끼잖아요. 그럼 나 잡았구나라고 이거 다 척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대뇌는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집어드는 거죠. 근데 로봇은 이걸 하려면요 우선 봐야 돼요. 보고 저 버틀이 뭔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한참 걸려요. 버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측정을 해요. 그래갖고 위치를 측정한 다음에 그 위치까지 손을 뻗기 위해서 기구학을 풀어요. 어깨는 몇 도, 팔꿈치는 몇 도, 손목은 몇 도. 이렇게 돌아야 거기까지 갈 수 있다를 수학으로 풀어내요.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가. 그럼 모터 제어를 하는 거죠. 윙 하면서 자기 어깨는 어깨대로 팔꿈치는 팔꿈치대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잡으면 이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공장에서 했던 로봇들의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반복 작업, 용접하는 거 이거 하루에 1000번 해. 뭐 이런 거죠. 인간들은 못하지만 로봇들은 하죠. 1000번 합니다. 이거 들어. 이거 100번 들었다 놨다 해. 인간들은 하면은 퇴사해요. 근데 로봇들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로봇이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로봇을 공장에다 집어넣은 거죠. 우리는 그걸 로봇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는 걸 잘 못해요. 우리 생활 속에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구조가 완전히 틀렸거든요. 그래서 저 8가지 미션을 못 해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했더니 사실은 힘을 느끼면서 움직였어야 되네. 였던 거예요. 자, 여기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잘 거치셨는지 안 거치셨는지 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F는 그렇죠. 훌륭하시네요. F는 MA예요. 그래갖고 다 알아요. 뉴턴이 300년 전에 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F만 알면 질량 알잖아요. M 알죠? 그러면 A가 구해줄 수밖에 없어요. 가속도 알죠?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 적분하면 거리, 그 자기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위치를 알 수밖에 없어요. 수학만 잘하면 다 사실은 처음부터 위치 제어를 안 해도 됐던 거예요. 근데 위치 제어를 막 시도를 했던 거죠. 그게 그냥 직관적이니까. 그래서 저 대회를 거치면서 힘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기술인데 예전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저런 이벤트 하나 있으니까 막 주목받기 시작하고 이제 로봇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로봇은요 이제는 웬만한 로봇들은 다 힘 갖고 제어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열쇠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병을 집으려고 할 때 로봇을 시키면 물병까지 가서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 물병이 좀 높거나 하면 그냥 물병을 찌그러뜨린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원리는 그냥 위치대로 가 그러면 그 위치대로 그냥 얘는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물병이 1초에 1cm씩 자라나는 물병이었다면 원래 이 로봇은 이 물병을 그냥 눌러버리겠네요. 못 짚는 거겠네요. 네,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예를 들면 얘가 잡으려면 힘을 줘야 되니까 이 플라스틱이라면 살짝 눌러서 잡는 게 용이했겠으나 유리병이었다면 그냥 이 친구는 깨버린다는 뜻이네요. 이 로봇은.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힘을 느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규정된 힘을 알려주면 그 힘만큼만 얘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좀 한 잔 갖고 와라 하면 가지고 오는데 깨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다 내려놔라고 할 때 옛다 하고 나를 내 목을 딱 건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로봇은 가다가 뭔가 주인님이든 혹은 나 일 시키는 사람의 몸이 보이면 네, 그 근처에선 속도를 슬슬 줄이고 그렇죠. 내려놓을 수 있다. 부딪히면 뭐 이상한 힘 들어왔네, 서야겠네라고 판단까지 할 수 있죠. 아, 그래서 로봇이 안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풀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싸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들어와요. 우리 일상 속으로. 100억 주고 사시겠어요? 물 하나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싸지느냐에 싸움이 붙었어요. 이게 우리가 경제 생활 속에 사용하려면 로봇을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건 기술이 개발돼 있으면 네. 그냥 많이 만들면 싸지지 않나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예. 기술적으로도 아예 단가를 낮추는 시도들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술을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로. 이거 원래 10,000원짜리였는데 100원짜리로 만들려면 이건 매스 프로덕션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아이디어들을 막 고안해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자율자동차 덕분에 많은 기술들이 싸지고 있어요. 자율자동차의 핵심은 그 레이저거든요. 거리를 측정하는 그 레이저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하나 달라면 2천만 원이었어요. 자동차 값이죠. 센서 하나가. 아, 저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 물건인지 알기 위해서 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막 100만 원 단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가격이 코스트 다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을 만드는 많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 네. 아, 이 회사는 정말 기술력 있어. 네. 내지는 아, 이 회사는 아직 기술은 없네라고 하는 그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 핵심 경쟁력이라는 게 만두 가게는 그 만두 속에 들어가는 레시피 네. 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경쟁력이 좌우되잖아요. 네, 네, 네. 로봇 회사는 뭐가 핵심입니까? 아직까지는 그 기술들이 많이 디벨롭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저희 이제 로봇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인데 그 로봇 거기서 만든 로봇 뭐 하나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투자를 하는 이런 단계예요. 굉장히 초기 단계의 일들이죠. 산업의 초기 단계의 일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품질 경쟁력으로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지금은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것만 해도 네. 인간처럼 뭔가 했다. 그러면 이슈화가 되는 상황이 있죠. 직접 로봇을 만들어 보셨잖아요. 네. 어떤 과정이 제일 어려워요? 몸체 만드는 거야 뭐 네. 저도 가르쳐 주면 납땜하면 네, 될 네, 것 네, 같으니까 될 것 같은데. 예, 뭐 많이들 해요. 학부생들도 가르쳐 주면 잘해요. 예.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 낫겠죠. 그래도. 예, 물론 네. 이제 공대 출신이고 뭐 이러니까 자부심 잠깐 느꼈죠. 시키시려면 시간당 10,000원은 더 주셔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 경제 ROI가 안 나와요, 기사님은. 가장 어려운 거는 일단은 실제로 직접 테스트를 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생각대로 안 돼요. 생각해갖고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갖고 다 만들어갖고 직접 테스트 탁 시작하면요, 안 되네가 이제 버릇이죠. 그래갖고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로봇이에요. 안 되는 거 왜 안 되지? 그런 찾아가는 디버깅 과정을 지난한 디버깅 과정을 거칩니다. 정말 지루하고 인내심 싸움인 거예요. 안 나옵니까? 왜 이게 안 될까? 근데 그 과정을 거쳐 갖고 이제 뭔가 버그가 픽스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로봇이 되죠. 그리고 결과만 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지난한 과정들은 다 안 보이실 겁니다. 대개는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안 움직이면 네. 건전지 바뀌었나? 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스위치 그쵸. 연결 안 했네. 그렇죠. 보통 뭐 때문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디버깅이라고 하는 과정이 상상이 안 가서. 보통은 로봇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협업을 해야 돼요. 뭐 센서들도 많고 모터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다 조합이 돼서 어떤 한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프로그램들이 엮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말도 다르게 하는 거죠. 사람도 막 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말 잘 안 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오해도 쌓이고 막 이런 거 똑같이 분명히 난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안 주는 거야? 뭐 프로그램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교통 정리하는 거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요 거짓말도 해요.
로봇이요? 아예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하면 또 인공지능이 역습 난리 나고 막 그런데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프로그래머가 실수한 거예요. 잘못 짠 거예요. 그래서 잘 오해하고 있는 거죠. 1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0이 나오고 있는 거 못 보고 막 이런 거. 그걸 좀 심하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거 못 찾아내는 거죠.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포문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i는 i-1 뭐 이런 걸 주로 잘 써요. 그래갖고 여기서 i는 그냥 변수예요. 꼬마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i는 equal i-1 해갖고 돌면서 계속 하나씩 숫자가 1씩 줄어드는 이런 걸 하는데 여기 이거 그 프로그래머가 너무 힘들었는지 i 대신에 1을 써버린 거예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i는 1-1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i는 계속 0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0까지 가야 되는 게 목적인데 처음부터 0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못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 i가 분수의 분모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한대로 튀죠. 아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로봇이 막 미쳐 날뛰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못 찾는 거죠, 그렇게. 이해돼서 그렇군요. 프로그램 안에서. 네. 보니까 미래에는 로봇이 어떤 분야부터 쓰이게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도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 주변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가격이 싼 로봇이 뭔가를 보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로봇이 나왔는데 100만 원. 이거 들어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부터냐면 사실은 좀 경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세상을 움직이는 건 돈인 것 같아서요. 두 가지 측면에서 들어올 것 같아요. 사람을 썼을 때 연봉이 높은 부분, 고액 연봉자 부분, 그리고 그 반대, 아예 연봉이 낮은 부분, 두 부분부터 치고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로봇 하나 만들었어요, 서비스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뭐에 쓰실래요? 라고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요, ROI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연봉을 높게 책정된 서비스 분야가 좋아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 측면으로는 인구학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노동 생산할 수 있는 그 노동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임금 노동은 기피하죠. 안 하려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로봇들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분이 가장 먼저 쓰이지 않을까. 이미 로봇 청소기는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굉장히 가격이 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 아까 처음 말했던 가격 측면에서 보면 이제 쉽게 보일 건데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임금이 아예 적거나 아예 높거나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직종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단순 반복적인 일은 일손을 찾기 어려울 텐데 비용을 많이 들일 수는 없으니 로봇을 개발해서 쓰려고 할 거고 대표적인 게 공사장에서 차들 조심하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거이고 이제 다 이제 마네킹 하잖아요. 사람이 하긴 좀 너무 힘들죠. 그런 거. 난 이거를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러니까 이런 것들은 로봇으로 대처하기 가장 적합하죠. 대신 그 사람은 딴 일을 하면 되죠. 이런 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아주 비싼 높은 그런 분이야 로봇 한 몇 억 들여서 만들더라도 이 친구가 10년 써먹으면 저 연봉보다 낫겠다 싶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을 텐데 여쭙고 싶은 건 그럼 재를 하자라고 하면 다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설거지를 매일 해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가사 도우미 청하면 하루에 얼마 들여야 되니 요거는 잘 구하기도 어렵고 하면 로봇으로 만들어 보자고 결정이 되면 그냥 다 만들 수 있는지 아우 이거는 저 깨지는 거 안 깨지는 거 구별하고 이런 거는 로봇이 못하니까 이건 못해요 라는 별도의 기능이 있는지 일단 결론이 좀 모호하게 날 수밖에 없는데 가능은 합니다. 지금 있는 기술 자체만을 가지고 잘 조합을 하면 분명히 설거지하는 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한테 100억 주시면 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누가 하느냐는 거죠. 누가 하느냐 했을 때 그게 과연 투자 대비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지금은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좌우하고 있는 거죠. 전문직들도 예를 들면 기업의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회계사 또
로봇을 시키거나 예. 할 수 있다. 예, 지금은 그런 부분은 컴퓨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은요.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는 거 보여요. 지금도 인공지능 AI 뭐 어쩌고저쩌고 붙어서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문 회계 전문직이라고 칭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0년 뒤, 20년 뒤 전문직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직업을 트랜지션 돼 있을까 굉장히 모르겠어요. 회계사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네. 클라이언트인 기업이 네. 올해는 순이익이 이런 걸로 해주세요 하면 해줘야 되고 그런 거요. 없는 걸로 해주세요 하면 그런 것도 로봇이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어. 지점을 잡으셨어요. 이 역시 기자님 촉이 되게 좋으신데요. 그래서 아예 회계사가 다 사라진다? 이거는 전 믿지 않아요. 변호사 다 사라진다?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서비스들이 대처할 거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회계사는 클라이언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눈빛으로 알아들으면서 서비스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거. 이 사람은 로봇으로 도대체 대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로봇이 잘하는 거, 사람이 잘하는 게 따로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는 걸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를 잡아나갈 거라고.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 나 회계사 안 돼, 뭐 없어진다, 큰일 났어, 그거 하면 굶어 죽는데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아. 이 부분은 로봇이 할 수 없어. 나는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를 그냥 직감으로 알아. 이러면 이 사람은 로봇 뭐 10대 주는 것보다 그 사람 써요. 그렇죠. 당연히 올해는 이거 이익이 많이 나서 법인세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얘기만 해도 예. 그럼 이렇게 해드리라는 뜻이구나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로봇은 그거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정말 그거 어떻게 해요 로봇으로? 그러면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서 대응해야 되는 분야. 네.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도 그렇고요. 그거는 절대로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니 그건 로봇으로 대체 못할 것 같아요.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극단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처될 수 있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냥 수준 낮은 상담들 이런 거 분명히 대처될 거고 대처되면 더 사회적인 효용성은 더 높아지고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내면에 정말 진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특히 카운셀링, 상담 이런 부분은 로봇으로 대처하기가 그 깊은 부분을 정말 못 찾아내고 있어요. 우리 그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사람끼리 뭐 텔레파시가 통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사람 그 알고 그냥 대면하고 있으면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게 표정만 봐도 좀 알 수 있고 말투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래야 집안에서 같이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물 좀 한 잔 갖다 줘 할 때 하고 야 물 한 잔 갖고 와 할 때 하고는 다르게 갖고 와 줘야. 그렇죠. 맞아요. 물 좀 한 거 갖고 와 그러면 이제 조용조용히 저기 여기요 그렇겠죠.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로봇이 하면요 100번 똑같이 할 거예요. 갖다 주는 거 똑같이 갖다 줄 겁니다. 근데 그거 뭐 장난스럽게 여쭙긴 했습니다만 그게 예를 들면 나의 감정을 물론 멀리서 보고 읽을 수는 없겠죠. 표정을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무슨 센서를 하나 갖고 있다든가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의 맥박과 성대의 떨림을 볼 때 얘 좀 삐졌네 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저 인간이요 포커페이스를 되게 못해요. 인간의 이 얼굴에 한 30여 개의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다 비전으로 그러니까 카메라로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왜 그 SNS에 보면 사진 딱 올리면 이 사람이 감정 상태 뭐 앵글이 뭐 화난 거 80%뭐 기쁨 10%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으나 파악이 뭔가 시도는 해요. 근데 그 파악하는 걸 했을 때 그걸 그러면 얼마나 맞췄느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진짜로 서비스로 만들었을 때 그럼 사람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을 것이냐 이건 또 물음표예요. 과연 얼마나 로봇이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물론 시도는 할 겁니다. 그렇게 잘하는 로봇이 비싼 값에 팔릴 테니까. 하지만 인간들이 느끼는 그 직관과 그 감성, 공감 이런 능력까지 로봇이 따라잡으려면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힘듭니다.
많은 경우에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이 가져가기 때문에 공존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라는 많죠. 걱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로봇이 너무 영리해지면 네. 그들이 감정을 갖기 시작하거나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네. 근데 그런 감정과 욕심이라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뭔가 영리하게 써먹으려면 그런 것도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눈치 빠른 로봇을 만들기 시작하면 부가가치가 높죠. 네. 그런데 그 눈치 빠른 로봇은 다른 일도 시작할 것 같아요. 네,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예,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 경계를 모호하게 네. 하기 어려울 테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과연 공존이 가능할까? 예. 두 가지가 문제일 텐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로봇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일자리 뺏는 거 아닌가. 이 일자리 얘기만 좀 하자면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닌데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반추해 보면 온고지신을 해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일자리가 뺏겨본 적이 있지만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줄어든 적은 없어요. 로봇이 나오면 기계가 나오면 어떤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 우리 많이 봅니다. 뭐 여기 고속도로 통해서 오신 분들 계세요? 하이패스 통과하셨어요? 예전에는 다 요금 징수원이었죠. 그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그럼 일자리 뺏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느낌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스트라이크 해야 되나요? 안 해요. 왜 안 하냐고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시간이라는 변수를 두고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어차피 사람은 직업을 바꿔요. 또 은퇴도 해요. 이 직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랬을 때 그 새로 채우지만 않으면 돼요. 새로 채우지 않으면 서서히 시간이라는 위대한 변수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게 우리의 일자리의 속성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그리고 새로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영역에서 산업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그 바뀌어지는 거의 핵심 키워드는 우리 청년들이 주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기성세대들이 하는 일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새로운 기술로 실현해낼 때 우리는 이 사회적인 부작용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연착륙시킬 수 있고, 그렇게 완전히 직업이 바뀌면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어느 공동체보다 강한. 그래서 이 트랜지션을 잘한 공동체와 그러지 못한 공동체가 나누겠죠. 예전에 산업혁명 초기에 제국주의 같은 그런 안 좋은 거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게 다 그런 원리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감성 로봇 만들기 되게 사실은 쉽습니다. 저도 해요. HRI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휴먼 로봇 인터랙션. 어떻게 인간과 잘 소통하면서 상호작용을 할까? 이거 로보틱스에서 굉장히 강한 큰 영역이고요. 여기에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데 연구자분들의 성비가 여성이 더 높아요. 로보틱스 하면 남성들이 많을 것 같죠. HRI 분야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뛰어난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뛰어난 DNA를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어쨌든 그 HRI 학문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투사를 해요. 자기 감정을. 로봇을 사람처럼 취급해주면서 이 로봇이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해 호감도를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돼버려요. 친구 되는 현상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로봇이라는 존재와 우리가 감정 교류를 하면서 했을 때 이 로봇이 그 감정이라는 것을 매니플레이션해서 인간을 이용할 거 아닐까,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뜨고 있는 분야가 로봇 윤리 분야입니다. 로봇을 윤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사람 키우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얘를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거의 짐승이잖아요. 그럼 이 동물을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윤리를
의식을 가르치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런 작업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로봇 윤리를 하고 있고, 이 로봇을 윤리적인 존재로 만드는 게 아마 로봇 하시는 분들의 큰 숙제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또 하죠. 어쩌다가 미친 과학자가 하나가 있어갖고 뭐 나쁜 놈 하나 만들어내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법학에서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범죄자들, 나쁜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요, 우리가? 형벌이라는 걸 통해서 다루죠.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항상 미래를 아이디어로 극복했던 존재입니다. 새로운 위험이 닥치면 그걸 아이디어로 극복해서 여기까지 문명을 만들어 왔어요. 처음에 자동차가 1900년도에 나왔을 때, 1900년도 그때 초반에 나왔을 때 자동차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른 이름이 킬링 머신이었어요. 킬링 머신이라 그때 1900년도에 그 신문들 보면 자동차 사파에는 항상 해골이 같이 있어요.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인간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요, 사람을 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일으키죠. 마차들은 좀 안 해요. 왜냐하면 말들도 생명체라 자기들이 위험을 느끼면 서버리거든요. 초창기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 거죠. 그런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 마차라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자동차라는 기계를 보고 놀란 거예요. 얘는 사고를 일으켜요. 밟으면 가요. 지가 안 서요, 스스로. 깜짝 놀라는 거죠. 얘네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멸종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사고율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발명품이 하나가 생겨요. 신호등이라는. 에디슨이 전구 만들고 막 이러니까 신호등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빨간 불일 때는 다 쓰는 거야, 우리. 파란 불일 때만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교통사고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도와 차도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차는 어떤 턱이 있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턱을 만들어갖고 도로에 턱을 하나를 높여갖고 사람들은 요 높은 턱에서만 다니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건너갈 때는 횡단보도라는 걸 만들어서 요 때만 건너가는 거야. 사고가 떨어지죠. 그때부터는 킬링 머신이라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도와 약속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신호등이라는 걸 발명하기 전 사람들이지만 뭔가가 발명이 되고 뭔가가 규율이 생기고 뭔가가 약속이 만들어지면 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을 그런 걸 미래를 꿈꿉니다. 그 고민은 대략 얼마 정도 후면 시작하게 될까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로봇이 배신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배신하지 않게 하는 것 첫 번째, 배신하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 그랬을 때 결국에 얘가 제어가 안 되고 완전히 망나니가 됐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그 고민은 배신을 할 것 같을 때, 내일 모레라도 그럴 때 시작을 해야 그 연구하는 연구자도 월급이 나오죠. 되게 어렵게 연구하고 계세요. 저랑 비슷해요. 저 뭐 설거지하는 로봇 만들면 어떻게든 투자 받을 텐데 개인이 축구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못 받고 있는데, 어쨌든 먼 미래를 보고 연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그렇겠죠. 굉장히 희망입니다. 우리 인류의 희망이죠. 누군가는 연구해야 될 텐데 네. 우리의 고민이 되는 시점이 빨리 올까요? 대략 그렇게까지 빨리 오진 않아요. 지금 기술의 진척 속도를 보면 저는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48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일단 근데 연금은 좀 부으시는 게 좋죠. 많이 있으시죠? 그건 제가 알아서 예. 하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아무튼 미래를 준비하시기에 40대 후반, 50대 뭐 이분들은요, 지금 하고 계신 거 열심히 하세요. 연금 잘 부으시고요. 그랬을 때 은퇴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새로운 거 뭐 하면 은퇴할 때쯤에 나오면 그 의미 없잖아요. 로봇 걱정까지는 저는 안 해도 된다. 저도 안 하려고요. 쟤는요? 해야죠. 10살? 해야죠. 걱정이 아니라 희망을 품어야죠. 이 친구들은 로봇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밥 벌어 먹을까를 고민하는 세대가 될 겁니다. 일자리 없어지는 이야기는 잠깐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아마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방송 진행을 훨씬 잘하는 로봇이 나오면 네.
분명히 저는 내일부터 일자리 없어질 거고 네. 그러면 저는 아마 모아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다른 일자리를 가질 겁니다. 네. 뭐 고속도로에서 뻥튀기를 팔 수도 있고 네. 또 알아요? 의외로 잘 팔지? 잘 팔 수 있어요. 야, 내가 진작 이런 거 할 걸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괴로워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일자리는 찾겠죠. 도로에서 뻥튀기 얘기해갖고 또 아이디어가 생겼는데요. 저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도로에서 뻥튀기를 팔 때 어떤 한 도로에서 파는 게 아니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가 밀리고 어떤 이런 날씨와 이런 곳에 이런 기후 조건과 이런 시간대에서는 어디가 밀린다. 남들은 다 예측 못하는데 나 혼자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예측하는 거죠. 거기에서 뻥튀기를 파는 거예요. 거기까지 막히는 데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히는 데가 의외로 많아요. 막히는 데까지 제가 어떻게 가냐고요. 막힐 텐데.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이라는 거잖아요. 내일 여기 분명히 막혀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차들이 딱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난 데이터 분석 진짜 잘해. 그러면서 막 부자 되는 거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구조라니까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네, 17번째 손에 잡히는 경제 웃으시면 안 돼요.